재개발 투자 많이 어려우셨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2019년 부동산 대전망 시리즈 4탄 재개발 투자 어렵지 않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주제가 재개발에 관한 거예요. 예, 재개발에 관한 건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 보통 좀 물어보시는 것들을 보면 이 재개발 투자를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아파트 평형대별로 해서 대지 지분도 같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도 같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재개발 지역, 이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 지분과 전용 면적이 같으니까 시세 자체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필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시세가 각각이죠, 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대지 20평짜리가 똑같이 나왔다 그래도 입지적인 여건이라던가 또 매도인이 부르는 호가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개별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이 것들 중에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드린 강의는요. 2019년 부동산 대전망인데요. 이제 시리즈 4탄입니다. 4탄인데, 이 2019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과 원인은 제가 이제 바로 또 설명으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물건을 고르는 법, 그러니까 재개발 쉽게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9년도에 왜 재개발이 또 강세를 띨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로, 자, 신규 아파트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제 그 강의를 꾸준하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이제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내용이 인지가 안 되셨으면 제 지난 강의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신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 상당히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자, 뉴타운 출구 전략입니다. 자,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뭡니까?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서 이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서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거나 이런 지역들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구역 지정을 많이 해제를 해줬죠. 그래서 또 뭐 시장 직권으로 또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준 지역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도 약 한 벌써 55%가 해제가 됐어요. 자, 우리가 서울 같은 지역은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왜?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이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55%가 해제됐다. 그럼 이만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정비 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는 지역들은 어때요? 희소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어찌됐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처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규제가 많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재개발은요,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느슨합니다. 예, 느슨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들어보셨어도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재개발은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은 그게 없어요. 예, 재개발은 뭐 초과이익 환수 같은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재건축은 아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 준공이 날 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이 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10년이나 15년 동안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안 되냐면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있어요. 제가 다음 장에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관리 처분 떨어지면 이제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공사하고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잖아요. 공사하고 이제 준공이죠. 이 기간이 보통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재건축에 비해서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당히 규제가 좀 느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최근에 지금 금리가 올라갔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유입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사실 재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적인 원인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뜰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래서 2019년도 재개발은 좀 강세를 뜰 거다 라고 좀 이제 그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재개발 좀 쉽게 투자하는 법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절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더 많은 거 아실 필요도 없어요. 더 많은 거 아실 필요도 없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니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죠. 예, 구역 지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니네 요건에 맞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재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 요건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지난 강의 때. 만약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그 강의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11월 달 강의에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자, 구역 지정. 자, 니네 요건에 맞으니까 니네 조합원들이 모여서, 니네 소유자들이 모여서 한번 개발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역 지정이에요. 자, 그럼 구역 지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조합 설립을 위한 그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인데 이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도정법으로 보면 이 도정법, 이 도시하면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예. 또 이제 법 얘기만 하면 또 상당히 또 졸려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도정법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 50%, 그러니까 가반수 50% 이상만 동의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재개발 지역에서 상당히 쉬워요. 왜?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을 구역 지정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반 정도 우리가 동의받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어디냐면 바로 조합 설립이에요. 조합 설립. 이 조합 설립은 어떻게 되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지금 2분의 1이 아니고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4분의 3 동의입니다. 예, 4분의 3 동의와 AND 조건이에요. AND 전체 토지 면적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조건 AND 그 다음에 면적의 2분의 1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토지 등 소유자의 50%였는데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금 4분의 3,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동의를. 자,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들 가보시면 주변에 항상 그 개발에 반대하는 또 비대위라던가 뭐 내 집 마련 지킴이 이런 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항상 반대파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 반대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사업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조합 설립까지가 가장 힘든 거예요. 조합 설립. 그럼 조합 설립되면 뭐가 좋냐? 자, 이런 거죠. 재개발이라는 거는요. 자, 하나의 개인의 사적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 토지 등 소유자의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면 그냥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게 조합 설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 설립 때까지가 힘들어요. 그 이후에 뭐 사업 시행,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뭐 건축 심의 받고, 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뭐 관리처분 떨어지고, 뭐 이 안에 또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뭐하고, 이 안에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설립이 됐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사업 절차에서는 지금 한 반 정도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8부 능선은 넘은 거예요. 8부 능선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내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좀 요 정도쯤이고, 요 정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50% 이상 동의에 받아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동 소유자의 75% 이상 엔드 토지 면적의 전체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자, 조합이 설립이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라는 거 이겁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조합에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재개발의 운영 주체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걸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 우리는 어떻게 동배치를 할 거고, 어떤 아파트를 지을 거고, 또 몇 평형대 몇 개, 또 20평형대 몇 세대, 30평형대 몇 세대, 뭐 40평형대 몇 세대, 이런 식으로 동배치를 할 거고, 또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뭐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에 해서 우리가 심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건축 심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이러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건축 허가 받는 겁니다. 건축 허가. 예. 그럼 이제 건축 허가라는 게, 그럼 이 안에 건축 심의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에 대한 뭐 이주 대책이라던가, 아니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이제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리 처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소유자들이, 조합원들이 내가 가진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를 했잖아요. 그럼 출자한 물건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 너는 얼마 평가 금액 해줄게.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 분양하는 신축 건물, 좀 말이 어려운데 아파트 줄 테니까, 아파트가 여기는 이제 조합원 거 나오고, 또 일반 분양, 또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나머지는 일반 분양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일반 분양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총액,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역 지정 받아서 우리가 조합 설립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고 난 이후에, 자, 너는 평가 금액 얼마고, 너는 몇 평원 받을 거면 얼마 더 내. 그리고 우리가 남는 거는 일반 분양 얼마에 할게. 이게 바로 관리 처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한 다음에 이제 준공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 절차인데요. 사업 절차고, 자,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사는 게 내가 사업에 대한 이익, 내가 그만큼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지역에 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으로 보죠. 예, 재건축이 어차피 좀 이 땅들이 좀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재건축 단지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겠죠. 예, 투자자들이. 그럼 투자자들이 유입되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은 어떤 일단의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건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건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소액 투자 물건을 찾으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5평짜리가 있다 그러면 얘 물건은 제한되어 있는데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얘가 프리미엄이 이만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 10평짜리는 얘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높으니까 얘보다는 좀 프리미엄이 좀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얘보다는 15평짜리는 얘보다는 또 이제 프리미엄 낮게 형성이 되고, 왜? 얘가 투자 금액이 크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수평짜리 같은 경우 얘가
프리미엄이 가장 낮게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도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뭐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주의 인가가 돼서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업이 그러니까 자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사야 되냐면 피가 적은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되는 한 이런 물건들을 사야 내가 이만큼의 일단은 프리미엄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지역들이 막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앞으로 막 될 거래요. 그러니까 아주 사업 초기에 있는 단계죠. 이런 사업 초기에 있는 단계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사야 되냐면 이렇게 피가 많이 붙는 물건, 어떤 거 사야 돼요? 작은 물건, 소액 투자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요, 사업에 대한 속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르는지가 달라집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자, 개별성이 상당히 강한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지집은 10평에 전용 15평짜리 뭐 빌라가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대지집은 4평에 전용 6평짜리 물건이 있다라고 치죠.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시면 대지집은 10평에 전용 15평짜리가 만약에 매매가가 2억이다. 2억이면 우리가 평당 지분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입지적인 여건이 거의 비슷해서 만약에 향후에 감정평가 금액을 판정할 때는 우리가 대지하고 건축물을 나눠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10평이니까 얘는 한 800만 원 정도 평가를 받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똑같이 한번 해주자는 거죠. 그럼 얘는 대지 10평에 800만 원 받으니까 8천만 원 정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건평이 15평이니까 15평도 한 150만 원 정도 받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250만 원, 감정평가,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천만 원이면 감정가 총액은 1억 25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250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비례율이라는 개념은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비례율을 만약에 100%로 가정했을 때 만약에 33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에요. 5억일 때 자, 내가 매매가를 2억 주고 샀지만은 감정가 총액이, 그러니까 종전자산평가 이 총액이 1억 2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에서 1억 250만 원을 빼준 게 추가 분담금이에요. 추가 분담금. 그럼 추가 분담금 얼마입니까? 3억 9,750만 원이죠. 그렇죠? 3억 9,750만 원이면 자, 내가 추가 분담금 3억 9,750만 원 내고 나 처음에 얼마 주고 샀어요? 2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내가 부담하는 총 투자 금액 얼마입니까? 5억 9,75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자, 만약에 근데 대지 4평짜리를 대지 4평이고 전용이 6평짜리를 빌라 조그만 거 하나 샀다 그러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매매가가 한 1억 2천 정도. 그래서 평당가 계산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까는 평당 2천이었죠. 자, 그런데 대지 4평에 대해서 뭐 800만 원 하니까는 대지 4평에 대한 평가 금액이 3,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건평에 대한 평가 금액 150만 원 하면 900만 원. 얘 합이 4,100만 원. 그러니까 감정가 총액이 4,100만 원이고 당연히 비례율은 같은 현장이니까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야죠. 자, 그러면 자, 33평은 조합원 분양가 5억이 똑같으니까 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 4,100만 원을 빼주면 4,100만 원을 빼주면 추가 분담금이 나오죠. 4억 5,90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4억 5,900에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5억 7,900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평당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돈이 덜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돼요. 재개발이라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당가에 많이 연연하시거든요. 자, 근데 평당가보다는 총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일단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잖아요. 왜? 투자니까. 그렇죠?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더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리스크를 줄이고 보니까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총 투자 금액도 적네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더 소액으로 들어가서 리스크도 줄이고 총 투자 금액도 더 적다라는 거는 이익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고 사느냐가 곧
투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업 속도에 따른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사업 속도에 따라서 투자 금액을 달리해야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떤 거 사야 돼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 그 다음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는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거를 사셔야 되는 거죠. 투자 금액을 크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당가. 의미 없습니다. 평당 2천, 평당 3천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총 투자 금액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사업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우리가 남는 일반 분양분이 비싸게 할수록, 비싸게 분양할수록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인근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어느 정도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부동산에 대한 대전망 사탄인데 재개발 투자를 많이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어렵지 않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강의 내용 좋으셨으면 3종 세트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